다 맞춰버렸어요. 그 석탄캡 때 채굴기 있잖아요. 대중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봤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환입니다.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라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였죠. 동서독 접경 지역이 1393km인데 그 길을 직접 달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약 30편에 걸쳐서 동서독 접경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독일 전문가. 아마 이분을 빼놓고 독일 통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일 것 같은데요. 송기용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동서독 접경 1393km를 같이 달렸습니다. 원장님 언제 달렸을까요, 저희가? 3월달.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 그때 갔는데 사실 우리 강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하고 같이 그 독일의 동서독 접경 지역을 사실 수차에 걸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1393km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종주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 동서독 접경 지역을 순례를 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동서독 접경 지역 순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면서 달렸는데 그건 통일 아니겠습니까? 네. DMZ 또는 접경 지역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강 교수 우리가 남북한의 상호 신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신뢰를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때까지 5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니면 이 순간에 만약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해도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남북한 교류 협력,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올림픽 공동 참여 이런 거 모든 걸 해도 남북한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상호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하는 징표가 될 것인가? 신뢰의 징표. 그렇죠. DMZ라는 것은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아니겠습니까? 원래 의미는. 그러나 실제 분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무장지대는 세계 제1의 중무장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화된 지역이라고 끊임없이 갈등이 분쟁이 일어났고 이 남북 간의 신뢰가 없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뭐 DMZ 전역을 비무장화하자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 그렇죠. 그건 조금 실현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남북 간이 합의하는 크기, 범위, 내용, 방법으로 그것을 비무장화하고 거기에 인력과 물자 또 더불어 국제사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것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그게 DMZ의 어떤 평화적인 이용과도 그렇죠. 관련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동서독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DMZ에 서로 중무장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총을 쥐고 있으면서 뭐 악수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것은 저는 신뢰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동서독에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용했는가를 좀 탐구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또 동서독 접경 지역 1393km의 약 한 30군데 의미 있는 지역을 살펴볼 것인데 잠깐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1393km 동서독 접경을 달렸는데 30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30군데였을까요 또? 독일이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역을 뭐 박물관이라든지 생태공원, 평화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념관이라든지 활용하고 있는데 한 50군데가 됩니다. 50군데? 그러나 제가 이때까지 연구하고 직접 가본 결과 그 중에 한 30군데 정도 특히 통일 30주년 해서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특색이 있는 30지역을 선정해서 방문하고자 하는데 비록 지금 독일이 그렇게 평화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통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통일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 통일될지 모르지만 통일 전에 분단 기간에 독일과 같은 만큼은 안 되더라도 참조해서 통일 전에 한번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이용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 창조적 응용 방안을 지금 모으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통일 이후에 적용할 것 같은
그런 내기가 아니고 통일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찾자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지도가 있는데 바로 독일의 지도죠. 강 교수님, 네. 말씀하시기 전에 네. 우리 책 소개 좀 먼저 하시고. 네, 책 제목이 동서독 접경 1393km 그린에스 반트를 종주하다라는 제목인데 저는 부제가 참 와닿았습니다. 30년 독일 통일의 순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린에스 반트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낯선 단어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린에스 반트는 영어로 말하면 그린벨트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이 지역을 죽음의 띠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죽음의 띠가 생명의 띠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은 하는데 사람들이 적경선을 넘다가 사살당한 사람도 있고 참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인간들은 파괴적으로 갈등의 지역을 만들었지만 이 지역을 환경적으로 보존하자는 그린에스 반트, 그린벨트 아이디어가 막바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 9일 베른 장벽이 무너지고 다음에 90년 10월 3일 통일된 11개월 그 사이에 이 그린에스 반트 개념이 도입돼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 가서 지금까지 분단성 갈등의 지역을 생명의 띠로 바꾸었던 의미 있는 지역이 되었죠. 네, 지금까지 독일 통일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국내에는 많은 독일 통일 관련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의 차별성이 있다면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 1393km를 처음부터 끝까지 종주를 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고 책이 굉장히 두껍죠. 안에 보시면 약 500여 장 이상의 사진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진들은 지금의 모습과 또 과거의 모습들을 비교한 그런 사진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원장님과 제가 발로 직접 뛰어서 만들어낸 책인데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해에 더욱더 많은 분들과 이 내용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30편에 걸쳐서 이 동서독 접경 1393km 처음부터 끝까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전체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원장님을 국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독일 통일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독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사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어릴 때 초등학생 시절에 그 아버지의 서재에서 조그만 사진을 하나 봤는데 네, 바로 이 사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때요? 예. 그리고 또 대학교는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독일을 공부했지만 사실 우리가 뭐 경제학이든 정치학이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국과 같이 큰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자본과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분단국가잖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저는 독일을 공부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도 하게 되고 해서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로 갔는데 유학을 가신 거죠? 갔는데 뮌헨대학을 갔어요. 뮌헨대학. 뮌헨을 갔는데 가자마자 그 하이델베르그 그 사진이 보인 그 자리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그게 86년이었습니다. 87년에는 결혼해서 집사람과 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또 그 이듬해는 우리 큰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 명이 같이 찍고 그 다음 이제 베를린 자유대학 옮기면서는 이제 92년 말에 귀국을 했는데 97년에 이제 또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그 자리가 또 찍었죠. 똑같은 자리에서. 하이델베르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독일과 인연을 맺게 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는데 둘째가 하이델베르그 의과대학을 지금 다녔고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적인 의사네요. 아니요. 그래서 큰애는 베를린에서 큰아드님은 베를린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고 또 저는 그 사이에 뭐 감사하게도 또 하이델베르그 인터내셔널 클럽이 있어요. 거기 멤버가 됐는데 제가 독일을 연구하고 하게 된 동기는 헌법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4조. 통일조항인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 되어 있거든요. 독일에서 공부한 제가 한반도와 독일의 그 엄청난 차이, 역사적, 문화적, 정책 차이를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헌법이 규정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제안한다면 독일 통일이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독일 통일을 여러 가지로 흑수통일이라고 얘기해서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흑수통일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평화적인 합의 통일이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한반도 차이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 통일이 우리의 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밖에 없고 비록 독일보다 우리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독과 서독을 통일했는데 동독이 사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동독과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국이었어요. 북한이 동독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누구보다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하고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정말 여러 측면에서 창조적 응용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분단의 적경성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점도 신뢰의 출발 또 통일에 대한 출발로서 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와 가치에 기초한 평화통일 이 말보다 더 숭고한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져라 하는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정말 꿈꾸고 또 그 꿈을 위해서 향해 나아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가족 히스토리 하이델베르 사진 한 장에 의해서 온 가족이 독일로 연관을 맺고 하이델베르크 뭐 회원이 되고 그것이 하이델베르그 시 잡지 시사에 정식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네. 아, 갑자기 원장님 깨알 자랑이신데 사진을 한번 보고 가죠. 이 사진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80년대 유학을 가셔서 90년대 돌아오셨으니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도하셨을 것 같은데 89년 11월 9일 당일이죠. 저녁 늦게 자유대학교 도서관에 있는데 독일 친구들이 그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에 무슨 일 났다 쫓아갔죠. 그래 가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직접 보셨구나. 봤었죠. 현장에서 정말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 경광점 2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제가 통일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사실 그날은 뭐 워낙 갑자기 가다 보니까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인 11월 11일 날 가족들과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그때 사진도 있습니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모습이군요. 11월 9일, 11월 10일 이틀 동안은 장벽 위에 뭐 사진에서 보다시피 인산인해 완전 푹세통이었잖아요. 거기 올라와서 막 장벽을 깨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11월 10일 갔을 때는 동독 인민군들이 장벽 위에 올라가서 통제를 해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에 주워오신 장벽 있습니까? 그때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건데. 저희가 독일에 갔을 때 그거 엄청 비싸게 주고 갔던데. 이거 대단이지만 그 장벽이 말이죠. 실제로 한 이만한 햄머 이 정도 되는 굵기의 징 사가지고 깼는데 안 깨집니다. 맞아요. 저희가 가끔 그 영상 보면 아무리 이렇게 쳐도 안 깨지는 영상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파편으로 깨지고 이거 그만큼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그 제가 그때 그걸 깨는 옆에 어떤 사람이 왜 그 석탄 깰 때 채굴기 있잖아요. 전기로 하는 거? 그걸 가져와서 깼어요. 그 뒤에 보면은 막 구멍이 이렇게 났는 그 큰 두 개의 덩어리를 제가 그때 좀 값싸게 사가지고 가지고 오셨구나. 아니요, 제가 국내에 있는 그때 유학생 시절에 배편으로 국내에 있는 두 개의 대학교에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와서 찾아보니 사라져버렸어요. 독일 현장에서 베를린 그 견고한 장벽이 무너지는 그 감격에 의해서 그걸 보내주셨을 텐데 아마 국내에서는 그런 감격이 없었으니까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고가일 그렇죠. 저희가 베를린에 가서 요만한 그 조각 기념품 하나 사려고 해도 거의 뭐 몇 유로씩 이렇게 줬는데 너무너무 아쉽네요. 원장님 말씀처럼 그 견고한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처음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체험하고 또 92년까지 있으면서 이 베를린 장벽을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 가운데 이 통일의 길을 연구하는 학자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네. 통일의 길을 달려왔는데 남북 간의 분단 현실은 그대로 있어서 그렇죠. 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다시 다져봅니다. 네, 평생을 통일 문제에 매진하시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길을 달려오셨는데 아마 그때 경험하셨던 많은 열정과 노하우가 이 동서독 접경 1393km를 종주한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전체적인 소개를 드렸는데 원장님 뭐 요 지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이제 1393km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독일의 경선 또는 그르네스 반트 총기를 약 1,4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1,400km. 약 1,400km. 독일 책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네. 그게 왜냐하면 여기가 서독 지역이고 이쪽이 네네네. 이게 동독 지역인데 네. 전쟁이 끝나고 이 동독 지역은 소련이 점령하고 네. 이 서독 지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 지역이 점령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접경선 있잖아요. 네네. 이 처음에 소련과 서방이 점령했던 그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길이 가운데 어떤 자연 지형에 의해서 서로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소련의 지역을 이쪽 서방에 주고 서방의 지역을 소련을 준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영토 교환을 했는 거죠. 네네. 관리상의 이유로. 그래서 또 그 길이가 조금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1949년에 동독과 서독이 정식으로 건국했는데 그때 또 국경선의 길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그렇죠. 또 차이가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493km 이유는 1972년에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기본조약 체결. 네네.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접경성의 길이를 또는 지역을 획정을 하자 합의를 네네. 하고 네네. 1973년부터 접경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네. 동서독 간의 정밀한 접경선을 이제 구획하는 그걸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때 그들이 공식적으로 공표했던 길이가 1393km입니다. 공식적으로? 예. 네네네. 73년에 1976년까지 이 동서독의 대표들이 만나서 이걸 세분화해가 다 지역을 청량하면서 구획을 했는데 엘베 강이 여기서 뭐 남쪽에서 흘러서 북쪽으로 내려가는데 네. 요 지역 가운데의 엘베 강의 그 좀 복잡한 지형에서는 서로 획정을 못 했습니다. 미획정 지역이 남아있던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서독 지역으로 접경선을 갈 것인지 아니면 네네. 동쪽으로 할 것인지 네네. 아니면 중간선 할 것인지 아니면 선박이 항해하는 지역을 할 것인지 네. 바닥에 가장 깊은 고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네. 약 한 120km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네네네. 분단이 되었을 때 또 서로 영토 교환했을 때 또 건국했을 때 접경선을 획정했을 때 따라서 네.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그러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동서독이 분단 기간 동안 40년 동안 유일하게 합의해서 공동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그 접경위원회가 네네. 처음에 대상했던 지역이 1393km이기 때문에 네. 저 책에서는 1393km를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네. 물론 1393km라는 것이 엄밀하게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독일 내에서도 가장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길입니다. 동서독 접경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획정한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 동서독 접경 1393km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이곳을 저희가 다녀온 거죠.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이거 한번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베를린에서 차를 타고 달려가지고 네. 북쪽이지만 이름이 오스트제 동해입니다. 또 동해, 오스트제. 네. 동서독 간의 가장 북쪽에 있던 통과 지점, 슐루톱이라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네. 마지막까지 네. 여기는 동독의 작센 지역이었고 네. 여기는 서독의 바이에른 지역이었고 바이에른 지역. 여기는 체코슬로바키아 이 3개국의 그 삼각지 네. 마지막까지 미텔함머 네. 요 지역을 우리가 돌아봤는데 요 푸른색은 요 지점이 과거의 서쪽에 서독 쪽에 서독 있던 지역이 지역은 있었는지 파란색으로 네. 동독은 붉은색 빨간색으로 색깔이 이제 반반이 있는 된 곳이 것은 네. 그 지금 정확하게 접경 위에 뭔가 기념관이나 공원이 만들어진 지역 네. 그래 색깔별로 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이 책에서 장소가 시작될 때마다 지도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한 편 한 편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독일 통일 전문가, DMZ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동서독 접경 지역 1393km 그네스반트를 종주하다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